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바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중국사에 대해서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진나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나라 기억나세요? 진나라는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있었고, 이 진시황이 여러 가지의 통일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 속에서 토목공사도 만들었습니다.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자기의 개인 궁전이었던 아방궁도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 찼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 뒤에 있어서 등장했던 국가가 바로 한나라였죠. 자, 이 한나라 이후에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배워야 될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진남북조 시대랑 이어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의 도가니 탕이었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까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조 시대인데요. 남북조 시대는 제가 PPT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흐름으로 판서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린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이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 한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황건적의 난 때문에 한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복습하는 겸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한나라가 멸망한 뒤에는요, 여러 가지의 국가들이 탄생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위나라, 그 다음에 총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로 나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소설책 중에 삼국지라는 책 아시나요? 요새는 소설책보다는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국지의 바탕이 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한나라 이후 상황이 이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삼국시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나라 말기가 되면은 위나라의 뭐 대표적으로 조조 들어보셨죠? 총나라의 그 유명한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는 손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각각 나라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나라랑 총나라랑 오나라가 서로 어떻습니까? 중국을 통일하려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위나라가 승세를 잡아요. 근데 이 위나라가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바로 무슨 나라로 바뀌냐면 진나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진나라부터는 성씨가 바뀌어요. 위나라 때는 조조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 진나라는 조조 더 이상 조씨가 아니라 사마씨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사마씨 정권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 이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진나라가 있었죠. 그 진과 이 진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 위가 진나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진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위나라가 진나라로 이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진나라가 결국은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돼요. 마치 한나라 때처럼요.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강이 흐르게 두 가지 강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었죠? 자, 강의 북쪽에 흐르는 강. 이게 바로 무슨 강이었죠? 황허강이 될 수 있죠? 황허강 이북을 우리는 화북지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강, 창장강이라고도 하죠. 이 창장강 이남지방을 우리는 강남지방이라고 했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어요. 중국을 통일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북방에 있었던 북방 유목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흉노가 될 수도 있고 저나 뭐 선비족이나 여러 가지의 유목 민족들이 이 오리지널 중국인들, 즉 이 진나라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내려오기 시작해요. 남하 정책을 추진해요. 그래서 이 진나라는요,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침략을 받고 남쪽에 내려가서 국가들을 세웁니다. 그 국가들에서 이어지는 단계를 우리는 남조 국가라고 해요. 이 진나라가 만들었던 국가들, 남쪽에 위치했으니까 남조 국가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방 유목 민족들이 북방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북방 지역을 차지한 이 북방 유목 민족들의 왕조를 앞으로 우리는 북조라고 할 거예요. 느낌 잡으셨나요? 자, 이 느낌 그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즉 무슨 말이냐?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진나라가 침략을 받게 돼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진나라 세력들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뭐가 있을까요? 북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조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하게 네모칸으로 표시해 볼게요.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남조 국가들은 북방 유목민족이 아니면 침략받았던 진나라 아이들이죠. 진나라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통 중국인.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라가 중국 문화의 기틀이었기 때문에 정통 중국인, 즉 한족 출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조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정통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유목 민족들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유목 민족들의 국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북조랑 남조로 나뉘게 되거든요. 먼저 북조부터 갈게요. 이 북조에는 그래서 이 북방 유목 민족들이 중국에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세워요. 크게 5가지의 부족들이 약 16개의 국가들을 만듭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5호 16국 시대라고 해요. 5개의 부족이 16개의 나라를 만들었구나. 아직 통일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북방 유목 민족들끼리요. 느낌 잡으셨나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이 진나라, 즉 침략을 받았던 진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상대적으로 동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이때부터는 자, 나라 이름이 진나라에서 뭘로 바뀌냐? 동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진을 바뀌게 되고 북조와 남조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부터는 중국이 분열된 거예요. 남쪽의 국가랑 남조 국가들이랑 북쪽의 유목 민족들의 국가인 북조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느낌 잡으셨나요?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북조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516국 시대예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것을 통일한 나라가 있었어요. 북방 유목 민족 중에 선비족이라고 있습니다. 선비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 선비가 아니에요. 종족의 명칭이 진짜 선비족이에요. 이 선비족의 북위라는 국가가 드디어 어떻습니까? 통일하게 돼요. 북위가 이 북조의 국가들을 통일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위가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유명한 황제가 있거든요. 이 황제가 바로 효문제가 됩니다. 이 효문제라는 황제는 여러분들 PPT에 이어서 갈 거니까 간략하게만 이 정도는 적을 거예요. 참고로 이 효문제는요, 선비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인들의 고유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동경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요한 정책은 한화 정책, 즉 한족으로 변하고 싶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흐름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북위가 통일을 했습니다. 북위가 통일한 건 좋은데 이 북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또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동이랑 서해로 또 나뉘게 되고요. 이 동이 서해는 북제랑 북조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까지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럼 이어서 한번 남조를 볼게요. 남조 같은 경우는 피난민이 건국했던 동진이 있었고요. 이 동진이 계속적으로 왕조 이름이 변천이 됩니다. 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뭐 진나라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외워야 될까요?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흐름이에요, 흐름.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해보자는 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는 별게 아니에요.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위촉오로 나뉘었었는데 위나라가 통일하고 이름 바꿔서 진나라. 그러니까 위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방 유목 민족들이 내려와서 한족이 남조 국가들로 변천됐으니까 남조. 그리고 북방 유목 민족이 북쪽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북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느낌 잡았었나요? 이 흐름 속에, 이 거대한 틀 속에 여러 국가들이 변천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남조랑 북조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통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울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위진 남북조에 대한 변천 양상까지 공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서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흐름을 맞춰줬다면 이제 그 흐름 속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실을 알아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남북조 시대 중에서 북조부터 알아볼 겁니다. 북조. 자, 북조라는 것은 뭐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북방 유목 민족이 건국한 국가들의 변천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첫 번째, 516국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누가 화북지방을 통일했다? 기억나십니까? 516국 시대라는 사회 혼란을 이 국가가 처음으로 통일했죠. 바로 무슨 국가가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위가 되겠습니다. 북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 북위의 이 사람은요, 한족과 동화되고 싶어하는 정책,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효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서답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한화정책이란 게 뭐냐? 이 효문제 같은 경우는 북위는 애초에 선비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방 유목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어떤 문화나 관습을 굉장히 존경하고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족화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한화정책이고요. 한화정책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요, 선비족의 성씨를 버리고 한족 성씨를 바꿨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 북방 유목민족들의 풍습이나 여러 가지 언어나 문자나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뭐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언어로만 사용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인들 간의 결혼을 통해서 이들이 점차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결국 북방 유목민족들이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족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을 동해요. 동화정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북주의 대표적인 정치적인 특징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남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남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조도 여러분들 제가 흐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남조 국가들은 자 대표적으로 동진이에요. 동진이 왜 동진이죠? 북방 유목 민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진나라 아이들이 남쪽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다 보니까 나라 이름이 동진이 된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동진을 거쳐서 여러 한족 왕조들의 연속적인 건국이래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송제, 뭐 양, 그 다음에 뭐 진, 이렇게 변천이 됐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송제 양진으로 이루어지는 이 남조 국가들의 변화 양상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남조 국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지역이 개발됐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화북일까요? 강남일까요? 중국의 정통 역사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왕조들은요, 대부분 다 화북지방의 중심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자, 제가 지도를 그리자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 그대로지만, 자, 원래 대표적인 중국 왕조들은 다 화북지방의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진나라 이후부터는 진나라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창장강 이남 지역, 이 지역을 우린 강남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 남조 국가들로 변천되는 시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개발이, 어느 지역이 개발된 거예요? 강남 지역이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강남 지역이 개발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농업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남 지방에는 원래는 그 이전까지는 벼농사라든지 밭농사 뭐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강남 지역이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의 농업들이 실시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화북 지방에서 이주한 한족들이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남쪽에 내려와서 농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별표를 표시했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보자는 거죠. 결국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무슨 생산력이 증가됐을까요?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생산력? 농업 생산력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경제 역시 강남 지역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한 게 바로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남조랑 북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잘 따라와주세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지배 계급이 변천이 돼요. 자, 어떻게 변천되냐면 일단 위진 남북조 시대 관리 선발 제도가 새로 생기거든요. 이 선발 제도가 바로 뭐냐면 국품 중정제예요. 이 국품 중정제의 뜻이 뭐냐면, 자, 쉽습니다. 9개의 품으로 나뉘어서 이 중정관을 선발할 때 추천을 통해서 관리가 선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국품 중정제가 되겠습니다. 이 국품 중정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위진 남북조 시대만의 관리 선발 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품 중정제가 실시됐고 이것을 토대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점차 유력한 가문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정 가문, 즉 문벌 귀족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지배 계급은 누구라고요? 문벌 귀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벌 귀족은 뭘 통해 성장한 거예요? 국품 중정제를 통해 성장했다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문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흐름상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남조 국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조 국가들은 원래 오리지널 중국인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유목 민족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도피하고 대피했어. 어디로? 강남 지방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자존심이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정하기도 싫었을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남조 국가들은 주로 뭘 믿게 됐냐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상들이 발전해요.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청담사상이라고 합니다. 청담사상. 이 청담사상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발생됐다? 남조에서 유행한 거예요. 북조도 유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남조 국가에서 유행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럼 청담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청담은 일종의 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느낌인 거예요. 왜 현실을 도피했겠어? 원래 옛날엔 말이지 내가 북쪽에서 화북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우리 중국인들이 지금 내가 강남지방으로 찌그러져 살고 있어. 이런 어떻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들. 그냥 술이나 먹고 이야기나 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히 북조가 아니라 남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시가 있거든요. 청담사상의 예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림칠연이 있어요. 이 중림칠연이 무슨 말이냐면 7명의 현자가 대나무 숲에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 시 쓰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현실을 도피하고 인정을 안 하려는 모습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시 중림칠연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반대로 이제 북조 한번 가볼까요? 자, 북조는요, 대표적으로 이 불교가 좀 성행하거든요. 물론 이 불교는 남조에서도 성행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교가 완전히 유행하는 것은 북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북조나 남조 국가들은 일단 대표적으로 불교를 강화시킵니다. 불교를 강화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크게 성장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를 통해서 황제는요, 백성들의 단결을 도모했어요.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단결이 되고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제 입장, 지배 계급의 입장으로서는 이 불교가 정말 불교를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세력을,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게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밑에 있는 강화는 무슨 강화가 될까요? 당연한 거예요. 왕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불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가르쳐서 불교는 왕권 강화적인 성격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윈강 룽먼 석굴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이 윈강 룽먼 석굴사원은 제가 사진자로 정말 많이 봤어요. 보시면은 정말 웅장합니다. 한 동굴 안에 그 동굴을 아예 파냈어요. 파낸 가운데 거기 안에 불상들이 있거든요. 이 부처님을 모습을 묘사한 사원이 바로 이 민강 룩만 석굴 사원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사진으로 본 거긴 하지만 거대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을 대규모로 아주 크게 그렸을까요? 느낌 잡으셨나요? 그렇죠. 이 부처님의 모습을 황제의 권력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 황제권 강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느낌 잡으셨나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뭐 도교도 있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는 우리 제자백가 했을 때 공부했을 겁니다. 노자와 장자님이 만들었던 사상이고, 이 노장 사상이라는 것은 노자와 장자가 강조했던 건 자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삶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신선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 신앙들이 결합돼서 유행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족 문화 가겠습니다. 귀족 문화. 주로 남조에서 유행했고요. 이 귀족 문화라는 것은 오리지널 중국인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한족의 유명한 작품들이나 여러 가지의 색깔, 정치적인 성향이나 가치관들이 굉장히 귀족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 문화는 주로 남조 국가에서 유행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뭐 도연명의 귀거래사,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 여사잠도라는 문학 작품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남북조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씩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남조 국가들은 자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유행해요? 청담 사상이 유행해요. 대표적인 칠한 중림칠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조 국가들은 귀족적인 특성도 강하고 북조와 남조 둘 다 불교가 크게 유행한다는 거죠. 왜 불교가 크게 유행합니까? 부처님의 모습들이 결국은 황제의 권력과 동일시되는 거죠. 이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남북조 시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이제 수나라에 대해서까지만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 마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한나라 이후에 삼국시대가 펼쳐져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 다음에 위촉으로 통일한 게 진나라. 그리고 이 진나라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남조 국가들로 변하게 되고, 북방 유목민족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러 가지 국가들로 변하게 되죠. 자, 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북조 국가들과 이 남조 국가들을 통일시킨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나라예요? 오늘 배워야 될 수나라가 되는 거예요. 느낌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수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할 건데요. 수나는 크게 두 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양제가 있습니다. 수양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나라는요,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 문제에 대한 업적 자체가 좀 중요한데요. 수나라 문제의 업적은 첫 번째, 중국의 율령체제를 조금씩 기틀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으로 뭘 도입하냐면요, 삼성육부제를 도입하게 돼요. 삼성육부제. 이 삼성육부제라는 건 정치적인 기구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당나라 때 상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삼성육부제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과 또 다른 업적, 바로 수 문제 때 비로소 중국 최초로 관리선발제도, 바로 무슨 제가 실시됩니까? 과거제가 실시됩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육부제랑 과거제뿐만 아니라 뭐 균전제라든지 대표적으로 부병제 이런 것들도 다 수나라 문제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핵심적인 사항, 바로 이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양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양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업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어요. 수양제는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건설합니다. 바로 대운하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운하는 뭐냐면, 지도를 그리자면요, 자, 당시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됐지만 이 강남 지방과 그 다음에 화북 지방에 이 사이에 여러 가지의 물자들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양제는요, 아주 간단하게 강남 지방과 화북 지방을 이으는 아주 인위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행합니다. 이 강남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화북 지방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운하가 되겠습니다. 그 운하가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운하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것은 결국 어디와 어디를 연결했다는 거죠? 화북지방과 그 다음에 강남지방을 연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양제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한국사랑 좀 같이 연계돼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은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어느 시기냐면요.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아시죠? 바로 이 시기가 이 시기예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에 113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수나라 입장에선 양제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자면, 자, 이 수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의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전쟁 동원 비용 때문에 수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둘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무리한 토목공사로 하나 더, 그 다음에 고구려와 같은 대규모 원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막대한 전력이 발생되면서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무리한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 가고 양제 때를 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위진 남북조 시대와 수나라까지 다 공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강남지방이 최초로 개발되었다. 맞습니까? 너무나 정확하죠. 남조 국가들이 강남지방 개발했잖아요. 그쵸? 맞는 이야기죠. 2번 볼게요. 북위의 효문제는 적극적인 하다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도 역시 맞죠. 북위의 효문제는 선비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족처럼 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 3번. 주로 북주에서 청담사상? 네. 청담사상은 현실 도피하는 건데 이건 북조가 아니라 뭐야? 남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단결을 위해서 불교가 발전했다. 이거 너무나 좋죠. 불교가 마치 황제권 강화랑 이어지듯이. 5번 보겠습니다. 남조는 한족이 남하에서 세운 왕조이다. 맞습니까?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나라 문제는 이것을 실시해서 관리 선발 제도를 확립했대. 이건 바로 뭡니까? 국품 중성제가 아니라 무슨 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과거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제.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화북과 강남 지역을 건설한 대규모 토목공사의 이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무슨 운하였죠? 대운하가 되겠죠. 대운하.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 대운하는 수 문제예요, 양제예요? 양제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위진 남북조 시대 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수나라 이후에 대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